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널뛰는 환율 탓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더 짙어진 부동산 관망세. 해가지고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 지금 가뜩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축 이제 막 처져가지고 야 이제 뭐 부동산 누가 사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리까지 동결되니까 매수 심리가 당연히 뭐 여전히 최저 구간을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동결, 대출은 철벽, 정치는 한숨, 우리 집은 어디에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뭐 마음이 복잡하고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도 마음이 좀 복잡해졌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금리는 또 뭐 내려가면 그나마 좀 기다리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금리가 또 동결되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대출이 뭐 조금 풀리곤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아직 좀 높아요. 예전에 그 7월달, 6월달에 빌렸던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거의 1% 가까이 또 차이가 나는 게 많아서 야, 이 돈에 빌리는 게 맞나? 금리는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가상금리는 또 올라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치는 지금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긴 좀 어렵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빨리 뭐 판결이 나든 뭘 해가지고 뭐 결론이 나야지 안 그러면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도 당연히 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뭐 판 벌릴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뭐 폐기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추진한다. 뭐 임대차 입법도 뭐 완화하거나 뭐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 했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싹 사라지고요. 뭐 취득세니 뭐 종부세 이런 거 개정하겠다 했던 것들도 거의 발표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 넘었죠. 예전에 그 취득세 뭐 절반으로 낮춰주겠다 했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급 적용도 해주겠다고 뭐 이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진행은커녕 유지도 안 되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의 앞날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270만 가구 공급 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뭐 몇만 가구도 못했기 때문에 뭐 1% 계획의 1%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자, 그나마 2월에 금리나 전망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 업계나 뭐 부동산 업계는 지금 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뭐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건설 그 회사들이 막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뭐 파산이나 뭐 그 법정 관리 들어가는 곳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한 3번은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든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를 낮춰줘서라도 건설업을 조금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거의 여러 파트 중에서 그 가장 지금 건설 경기 쪽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좀 올려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은에서 판단하는 게 원래 1.8 정도, 올해 1.8 정도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또 내려갔어요. 이제는 1.6이나 1.7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점점 더 지금 기준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다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거죠. 경제를 성장을 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이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는 꼭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나 뭐 매도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는 뭐 전세 사기라고 두려워하고 매매도 뭐 굳이 뭐 지금 사야 되나? 뭐 금리도 아직 안 내려갔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월세만 올라가고 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월세 비중이 57.4%다. 보통 한 30-40%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아파트 쪽, 그러니까 그 전국의 한 거의 주택의 절반을 해당하는 비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빌라, 뭐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데들은 지금 웬만하면 이제 월세 쪽으로 가는 거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또 물리면 어떡하지?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월세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월세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아파트 쪽에서 급등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추정합니다. 전셋집 아직도 없나요?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어쩌냐라고 하면서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 전세 물량이 그래서 지금 조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치로 봤을 때는 한 14%, 15%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좀 없지만 이 전세를 살던 분들이 그냥 재계약 계약갱신하는 것들도
저는 조금 늘어났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상황이 뭐 지금 최저 구간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뭘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만기가 다 됐던 전세 만기 세입자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그래 연장 한번 하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겠죠. 왜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고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2년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돈을 빼줘야 됩니다. 그게 또 엄청나게 그 뭐랄까 불합리한 그런 규정 중에 하나인데 2년을 살기로 더 연장해놓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어떻게 하지? 언제 빼줘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전세가 뭐 살짝 올라가는 정도 느낌이 든다. 어떤 지역이. 그러면 웬만한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쓰고 내가 필요하면 나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인기 지역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물건이 좀 없는 거예요. 신규 전세 물건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전세가 좀 없네요. 이 동네는. 이런 동네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8~5제곱 요거가 이제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상 빌라 같은 거거든요. 빌라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건축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안 좋은 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규제가 좀 덜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 뭐 한 300세대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대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저거 그냥 오피스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빌라인데 오피스텔처럼 지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약간 그래도 중저가의 말 그대로 도시 시민들을 위한 좀 저렴한 주택 공급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도 짓기 힘들고 뭐 빌라 뭐 이런 쪽도 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착공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육지책을 하나 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잠깐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건축 규제가 덜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으려면 아파트처럼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조금 풀어주면은 아파트 대용으로 도심지에 좀 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은 아무도 안 사니까 빌라를 지을 순 없고 그러네 해가지고 8호제곱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8호제곱을 풀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이 제일 큰 규제가 뭐냐면 이 주택 세대 수당 주차장 수를 또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니까 주차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도생은 주차 대수 확보를 좀 여유를 많이 줬어요. 원래는 뭐 한 대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 뭐 0.5대 뭐 0.3대 막 이렇게 막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생에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또 없어. 이래서 또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8호제곱으로 또 늘어나니까 잠깐만 8호제곱이면 3인 이상 살 수도 있는 집인데 차를 한 대는 해줘야지 뭐 이런 게 또 논리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또 아파트처럼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또 이게 규제를 또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대충 합치면요. 한마디로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홀로 뭐 한 동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이게 도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닌데 모양은 또 아파트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청약이나 무슨 뭐 임대사업자 규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생긴 것도 아파트처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언제 많이 쓰였냐면은 그 2020년,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뭐냐면 그때 그 분양가 상한제랑 뭐 이런 것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은데 분양을 받아서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제 경쟁률은 엄청 높고 막 청약 통장도 쓰기도 아깝고 막 이런 것들 많았단 말이죠.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랑 비스무리하게 지어버리는 것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도생이야. 근데 가봤더니 아파트처럼 생겼어. 크게 문제가 없어. 괜찮게 잘 지었네?
근데 여기 봤더니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대출도 잘 나온대, 뭐 이런 거예요. 규제를 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청약을 엄청 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막 좋다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제 그때 또 고금리 막 오고 하면서 또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는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그레이 존이 나오겠죠. 이 회색 지대가 나오겠죠. 그 회색 지대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돈 좀 벌었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 규제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걸 풀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편법처럼 뭘 해보는 거죠. 편법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좀 될 수는 있지만 또 규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B아파트 6년 단기 임대가 부활한다. 해서 건설형은 6억이고 수도권 매입형은 4억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종부세 낸 이후로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거 등록하면은 종부세가 면제가 되고 다만 B아파트입니다. B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안 되고 B아파트만 되는데 이제 도생도 되겠죠. 도생도 이게 가능하니까 뭐지? 이게 섞여 보면은 이제는 서울 도심지나 이런 데 공급이 부족한데 약간 나홀로 아파트처럼 생긴 도생을 사가지고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하면서 여러 채를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과거의 어떤 그 전례를 보면은 임대사업자 이 6년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이 6년 동안 중간에 소급 적용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금 증세가 많아요. 양도세라든지 뭐 종부세 같은 것들도 이 6년 동안 난 팔지 못하는데 그 중간중간 막 소급으로 막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나는 처음에 세금 안 내게 세팅을 해놔도 갑자기 세금을 막 엄청 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주택을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있는 것도 정리하는 와중에 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뭐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 분들 아니라면은.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힘들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5천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죠. 4조 5천억이 사고가 터졌는데 그중에 허그가 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만 4조를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율이 뭐 10% 수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3조 넘게 그냥 뭐 적자를 보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도 줄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점점 더 지금 이 보증을 강하게 더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신규로 전세입자를 맞출 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사고가 뭐 꾸준히 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 쪽에서는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면 전세를 못 마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공시가격의 몇 %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받으시죠. 왜냐면 감정평가의 90%까지는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400가구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0에서 한 15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이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라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세를 맞춰놨는데 이걸 또 전세를 새로 나가시면서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봤더니 뭐 126% 룰 이러면서 역전세로 막 얻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도 많고 소득이 뭐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몇 천만 원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러면 감정평가 받아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90%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도저히 안 되니까 감정평가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감평사들한테 이제 또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또 얼마가 또 나가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임대사업 하고 계시면은 뭐 임차인의 보증보험료를 또 강제로 또 내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빌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 계속 막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싶어요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경매 당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어떤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버는 돈 그대로 집값만 뛰고 있다. 더 극심해진 서울 양극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랑 지금 비싼 구가 예전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배 정도, 한 10년 전에는 2배 정도 평단가 차이였다면 지금은 거의 3배 가까이 평단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점점 그 부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계속 몰려가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구에 살던 부자들도 이제는 저쪽 비싼 동네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10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4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5년 전,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나 이런 거에서 뭐 100억짜리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상치 않게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실제로 뭐 대형 평수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고가의 대형 평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이제 100억짜리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강남 말고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강남만 풀어주는 걸로 또 지난주엔 얘기를 약간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풀리면 요 재건축 아파트는 안 풀어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장 많이 눌려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당연히 실거주성이 안 좋은데 이 실거주성이 안 좋은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 안 하고도 이 집을 살 수 있다면 지방에 있는 어떤 돈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러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우리 아들 딸 뭐 결혼할 때는 되겠지 뭐 하면서 막 사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실거주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가격을 올릴까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건축은 그대로 좀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많이 눌렸었는데 계속 묶인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시 재정비 전국 확산된다. 그래서 지금 뭐 1기 신도시 뭐 분당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선도지구가 뽑히면서 야,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재건축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지방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부산이 유력하다. 그래서 해운대나 뭐 이런 14곳에 기본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 단지별로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지방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온기가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이 구조가 참 꼬여 있어서 지방까지 과연 이런 온기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신통기획 있죠? 신통기획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공공재건축을 신통기획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공공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공공재건축.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재건축을 도와줄 테니까 공공의 원하는 걸 좀 들어줘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건축이 원래 처음부터 그 발표가 됐을 때 안 한다고 그랬어. 다 일반적인 그 조합에서 야, 그걸 왜 하냐 우리가. 근데 이게 신통기획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면서 뭔가 신통방통할 것 같잖아. 공무원들이 참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신통하게 우리가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혹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신통기획으로 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공재건축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자 여기 이거 좀 넣어주셔야죠 하면서 이제 신기한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화들짝 놀래. 아니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못 해주는데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도시의 인프라를 얻을 땅이 너무 비싸고 얻을 곳도 없고 하니까 이럴 때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하자라는 취지겠죠.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리 땅도 주고 뭐 다 하는데 뭐 다른 거 뭐 공원이나 뭐 도로 넓히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서 이건 못 받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확실하게 또 받아내야 되니까 공무원들 다른 데서 또 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대규모 개발할 때 좀 땅을 달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신통방통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 그렇게 추진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는 뭐 동력을 잃으면서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빠지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대선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그나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그 수장이 바뀔 수도 있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될까? 라는 그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참 정치랑도 엮이면서 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찬바람 불던 리모델링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드라이브 하겠다 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공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리모델링이 싸게 먹히네라는 게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규제가 계속 이게 늘어나다 보면은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좀 규제에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워낙 또 절차도 좀 부실해요. 뭔가 이렇게 재건축처럼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도 개선이 조금씩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심의도 좀 빨리 해주고 뭐 계획 변경되면 금방금방 바꿔주고 이렇게 하겠다. 혹시 리모델링 할 사람도 있으면 해라. 그만큼 지금 정부나 어떤 지자체는 최대한 뭐 이렇게 개발을 좀 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는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